할머니, 나 어제 엄마가 할머니 약통에 뭔가 넣는 거 봤어. 7살 민준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김순자는 손을 멈췄다. 국 끓이던 나무 주걱이 냄비 가장자리에 걸쳐진 채 흔들렸다. 뭐라고? 엄마가 하얀 가루 같은 거. 순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손주의 눈이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라는 걸 72년을 산 이 몸이 먼저 알았다. 그날 아침 순자는 늘 하던 대로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집으려 했다. 고혈압 약, 관절약, 비타민. 20년째 같은 자리에 있던 것들. 그런데 봉지 한 귀퉁이가 뜯겨 있었다. 아주 조금 티 나지 않게. 순자는 그 봉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48년을 살아온 이 집. 아들 태영이를 낳아 기른 이 부엌. 며느리 박미선이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 순자는 새 신발을 신겨줬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지금 이 집 주인의 약통에 손을 댔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분노보다 먼저 서늘함이 왔다. 이미 늦은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순자가 72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패를 드디어 펼칠 때가 온 것이었다. 김순자는 1952년생이다. 경북 안동 산자락 및 작은 마을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집이 가난했다.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해 나물로 끼니를 때우는 가난이었다. 16살에 대구로 내려와 방직 공장에 취직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실밥을 잘랐다. 손이 트고 피가 나도 장갑 살 돈이 없었다. 그렇게 번 돈을 고향에 붙였다. 오빠 학비, 막내 동생 교복가. 나는 괜찮아. 나는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사니까. 편지에는 늘 그렇게 썼다. 거짓말이었지만 거짓말이 아니었다. 순자는 정말로 괜찮으려고 노력했다. 24살에 김기태와 결혼했다. 기태는 건설 현장 십장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일은 성실했고 가끔 장에서 사과 한 봉지 들고 오는 사람이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아니, 충분해야 했다. 아들 태영이가 태어난 건 결혼 이듬해였다. 순자는 아이를 보는 순간 울었다. 기쁨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이 아이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무게감이었는지.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태영이는 공부를 잘했다. 중학교 때까지는 반에서 5손가락 안에 들었다. 순자는 그 성적표를 서랍 깊숙이 모아뒀다. 우리 태영이는 대학 간다. 꼭. 남편 기태는 코웃음을 쳤다. 공장 자식이 무슨 대학. 당신이 못 가서 그 소리 하는 거잖아요. 순자는 지지 않았다. 파출부를 띄웠다. 남의 집 부엌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개켰다. 일당을 받아오면 일정 금액을 태영이 이름으로 적금에 넣었다. 통장에 김태영 대학 자금이라고 직접 썼다. 태영이는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서울 유명 사립대를 권했다. 입학금이 문제였다. 순자는 그해 여름 남편 몰래 개주를 했다. 동네 아줌마 12명이 모이는 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6달을 기다렸다. 그 돈으로 아들 입학금을 냈다. 태영이는 몰랐다. 어머니가 그 개를 갚느라 이듬해 내내 새벽 시장에 나가 두부 장사를 한 것을. 아들이 대학에 간 후 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만 남았다. 기태는 현장에서 허리를 다쳤다. 서서히 일을 못하게 됐다. 생계는 순자 혼자 짊어졌다. 반찬 가게를 차렸다. 새벽 4시에 시장에 가서 재료를 떼왔다. 12가지 반찬을 만들어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다. 손이 거칠어졌다. 무릎이 시려왔다. 그래도 문을 닫지 않았다. 태영이는 방학에도 잘 안 내려왔다. 알바해야 해서요. 순자는 괜찮다고 했다. 용돈이라도 보내려 했다. 태영이는 사양하지 않았다. 박미선을 처음 본 건 태영이가 32이 되던 해였다. 카페에서 일한다고 했다. 키가 크고 눈이 크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아가씨였다. 순자는 첫 만남에서 호감을 가졌다. 어머니 반찬 가게 하세요? 힘드시겠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다. 힘들다고 먼저 말해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결혼 준비는 순자가 대부분 했다. 전세 자금 5천만 원을 빼줬다. 혼수 비용 일부도 됐다. 미선 친정은 형편이 어렵다고 했다. 순자는 괜찮다고 했다. 결혼식 날 미선은 예뻤다. 태영이는 행복해 보였다. 그것만으로 됐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는. 문제는 결혼 3년 차부터 시작됐다. 미선이 일을 그만뒀다. 임신 때문에라고 했다. 민준이가 태어났다. 순자는 손주가 기뻤다. 반찬 가게를 일찍 닫고 아기 보는 걸 도왔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선의 말투가 달라졌다. 어머니 이 집 등기는 어머니 명의죠? 밥상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태영이는 TV를 보고 있었다. 그렇지. 나중에 태영이한테 넘어오는 거 맞죠?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그냥요. 민준이 장례도 있고 하니까. 그 그냥이 아니었다. 그 후로 미선의 요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어났다. 반찬 가게 수익을 생활비로 내놓을 것. 명절 때 제사를 간소화할 것. 순자가 쓰던 안방을 미선 부부에게 양보할 것. 하나하나는 작았다. 그런데 쌓이면 순자는 안방을 내줬다. 작은 방으로 옮겼다. 창도 작고 바람도 잘 안 통했다. 그 방에서 혼자 누워 천장을 보던 밤이 얼마나 됐을까. 기태는 4년 전에 먼저 갔다. 허리 수술 후유증이 심장까지 번졌다. 순자는 혼자였다. 이 집에서 혼자였다. 그리고 그날 아침 민준이가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약통에 뭔가 넣는 거 봤어. 순자는 그날 약을 먹지 않았다. 아무도 모르게. 식탁에 앉아 물 한 컵을 마시는 척하며 약봉지를 손에 꽉 쥐었다가 주머니에 넣었다. 미선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뒷모습이 평온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저 사람이 정말인가? 순자는 태영이를 봤다. 아들은 출근 준비로 바빴다. 넥타이를 고쳐 매며 거울을 보고 있었다. 나 오늘 늦어. 회식 있어. 응, 알았어. 미선의 대답은 짧고 매끄러웠다. 순자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약봉지를 꺼냈다. 빛에 비춰봤다. 뭔가 있었다. 하얀 가루가 야갈 사이에 섞여 있었다. 눈에 잘 안 띄었다. 누군가 일부러 흔들어 섞어 놓은 것 같았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내가 이 집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건가. 순자는 그날 오후 혼자 동네 약국에 갔다. 약사 최 씨는 순자가 20년 단골이었다. 약사님,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봉지를 내밀었다. 최 씨는 안경을 올렸다.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어머니, 이거 약이 아닌 게 섞여 있네요. 어디서 난 거예요? 제 약봉지예요. 최 씨의 얼굴이 굳었다. 병원 가셔야 해요. 그리고 이거 보관해 두세요.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순자는 봉지를 지퍼백에 넣어 핸드백 깊숙이 넣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다. 48년을 산 집, 아들을 키운 집, 며느리를 맞이한 집. 그 집이 갑자기 낯설었다. 저녁상을 차렸다. 미선은 평소처럼 앉았다. 민준이는 숟가락으로 국을 휘저었다. 태영이는 아직 안 들어왔다. 어머니, 오늘 약 드셨어요? 미선이 물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순자는 미선을 똑바로 봤다. 응, 먹었지. 잘 됐다. 요즘 건강은 좀 어때요? 글쎄, 요즘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미선이 눈을 깜빡였다. 아주 짧게. 어디 가요? 손이 좀 저리고. 머리도 가끔 어지럽고.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죠. 미선은 밥을 떴다. 순자는 조용히 국을 마셨다. 속이 쓸렸다. 음식 때문이 아니었다. 그 이후로 순자는 몰래 메모를 했다. 날짜, 시간, 미선의 행동.
약봉지에 손댄 것을 처음 발견한 날. 그 이전부터 아팠던 날들. 3개월 전부터였다. 갑자기 어지럽고 손이 저리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구나. 순자는 전에 없던 무기력함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다. 최근에 드시는 약이 바뀌셨나요?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해요. 아니요. 약 이외에 뭔가 드신 거 없으세요? 없는데.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했다. 순자는 검사를 받았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무렵 미선의 행동이 더 대담해졌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방에서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거실에서 통화를 했다. 응 언니. 나 그냥 좀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 어차피 어머니 건강이 응응. 등기 이전은 그때 가서 태영이한테 얘기하면 돼. 걘 내 말이면 다 들으니까. 순자는 방 안에서 눈을 감았다. 태영아. 아들 얼굴이 떠올랐다. 3살 때 열이 펄펄 끓어 순자가 등에 업고 병원을 뛰어갔던 기억. 고3 수능 전날 새벽 1시에 순자가 혼자 미역국을 끓이던 기억. 결혼식 날 아침 아들 넥타이를 매줬을 때 눈이 마주쳤던 그 기억. 그 아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 알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몰랐다. 다음 날 태영이에게 말하려 했다. 태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중요한 거야. 지금 팀장이 기다려. 저녁에 해. 저녁엔 태영이가 늦게 들어왔다. 미선이 옆에 앉아 있었다. 셋이 같이 있으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말할 타이밍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순자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 아들이 믿어줄까? 그 두려움이 입을 막았다. 어느 저녁 민준이가 순자의 방에 들어왔다. 할머니. 응 왜? 민준이는 문을 닫았다. 그러더니 순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할머니 나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어. 왜? 그날 할머니 약통 얘기했잖아. 그거 엄마가 알면 나 혼나. 순자는 민준이를 꼭 안았다. 7살짜리가 이 무게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민준이는 잘못한 거 없어. 민준이는 순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할머니 아프면 안 돼. 응. 안 아파? 할머니 튼튼해. 그 말을 하면서 순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 순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이정란. 25살 방직 공장 시절 같은 기숙사를 썼던 친구였다. 결혼 후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이 뜸해졌지만 1년에 한두 번 전화하는 사이였다. 정란은 지금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했다. 서울 은평구 작은 사무소였지만 40년 경력이었다. 순자는 이른 아침 미선이 민준이 등원을 시키러 나간 사이 전화를 걸었다. 정란아. 응? 순자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나 좀 도움 받을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다. 정란은 한참 말이 없더니 지금 어떤 상황이야? 순자는 짧게 설명했다. 약통 이야기. 약국 약사가 한 말. 미선의 통화 내용. 그리고 등기 이야기. 정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순자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너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알아? 그 약봉지 아직 갖고 있어? 응. 버리지 마. 그리고 이번 주 안에 나 사무소로 와. 혼자 오고. 순자가 정란의 사무소를 찾아간 건 사흘 뒤였다. 버스 2번을 갈아탔다. 1시간 반이 걸렸다. 정란은 순자를 보자마자 손을 잡았다. 야 많이 늙었다. 너도. 둘 다 잠깐 웃었다. 정란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알아봤어. 너희 집 등기 아직 4명에 맞지? 응. 미선이가 태영이 명의로 이전 시도한 흔적은 없어. 아직은. 그런데 정란이 서류를 폈다.
2년 전에 태영이 명의로 대출이 2건 잡혀 있어. 내 집 담보로. 순자가 눈을 크게 떴다. 담보? 내가 허락 안 했는데? 위임장이 들어가 있어. 위임장? 내가 쓴 적 없어. 정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가져온 거야. 이거 필적 감정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져. 순자는 손이 떨렸다. 집. 기태와 함께 30년 할부로 갚은 집. 반찬 가게를 팔아 마지막 잔금을 치른 집. 그 집이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다. 얼마야? 2건 합쳐서 1억 3천. 순자는 눈을 감았다. 미선이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다. 어머니 반찬 가게 하세요? 힘드시겠다. 그 말이 다시 들렸다. 이젠 다른 의미로.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던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순자가 물었다. 정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단 2가지. 약봉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어. 내 증거로. 2번째는 위임장 필적 감정. 이게 위조면 금융사기야. 태영이는? 정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영이가 알고 한 건지 모르고 당한 건지 그게 중요해. 근데 순자야. 응. 어떤 쪽이든 너 상처받을 준비는 해야 해. 순자는 창밖을 봤다. 바깥엔 봄이 오고 있었다.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 나 72년 살았어. 상처가 뭔지는 알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오랜만에 수첩을 꺼냈다. 수첩엔 오래된 메모들이 빼곡했다. 반찬 가게 재료 목록. 태영이 학원비 납부 날짜. 기태 병원 진료 일정. 마지막 빈 페이지에 순자는 적었다. 나는 여기서 지지 않는다. 그리고 수첩을 닫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낯선 구두가 있었다. 여자 구두. 미선 것이 아니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드나드시면 저희가 생활이 불편해요. 순자는 멈췄다. 미선이 아니었다. 미선의 언니 박미숙이었다. 미선이 입장도 생각해줘야죠. 태영이가 어머니 말이면 다 들으니까 어머니가 좀 양보하셔야 한다고요. 아들 태영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순자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셋이 동시에 순자를 봤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똑바로 섰다. 그 눈빛 하나가 그 방 공기를 바꿨다. 그날 밤 순자는 태영이를 불렀다. 단둘이. 앉아. 태영이는 어색하게 앉았다. 40이 넘은 아들이 갑자기 어린아이 같아 보였다.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응. 우리 집 담보 잡힌 거 알았어? 태영이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은행 대출. 2건. 1억 3천. 내 집 담보로. 태영이가 시선을 피했다. 그거 미선이가 잠깐 급해서. 내가 허락했어. 내 위임장 썼어? 내가 허락했어? 아들아. 태영이의 턱이 떨렸다. 엄마 나중에 갚으면 돼. 미선이가 요즘 투자 수익이 있어서. 그 투자가 뭔데? 부동산 쪽으로. 누구 돈으로? 대답이 없었다. 순자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정난이 준비해준 서류 사본이었다. 이게 대출 서류야. 위임장에 있는 내 서명 내가 쓴 거 아니야. 태영이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어디서?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게 위조 서명이면 금융사기라는 거야. 태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됐다. 엄마 미선이가 그럴 리가. 한 가지 더. 순자는 지퍼백을 꺼냈다. 약봉지가 들어 있었다. 내 약통에서 나온 거야. 모르는 가루가 섞여 있어. 약사도 받고 병원에도 갔어. 지금 검사 결과 기다리는 중이야. 태영이는 그 봉지를 보며 굳어버렸다. 엄마. 민준이가 봤어.
미선이가 넣는 걸.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돼? 아들아.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너를 고발하러 이 말 하는 게 아니야. 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야. 태영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순간 거실 쪽에서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나와봐. 민준이가 열이 나는 것 같아. 태영이가 일어서려 했다. 순자가 아들의 손목을 잡았다. 태영아. 엄마, 나 잠깐. 이 봉지 경찰에 가져갈 거야. 내일. 태영이가 멈췄다. 엄마. 아직 시간 있어. 미선이가 해명할 수 있으면 오늘 밤 안에 해야 해. 태영이는 한동안 순자를 바라봤다. 어머니의 얼굴을 이렇게 오래 본 게 얼마만인지. 그 눈 안에 있는 게 분노가 아니라는 걸 태영이는 알았다. 슬픔이었다. 기다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였다. 미선은 부엌에 있었다. 태영이가 들어갔다. 순자는 방문을 열어뒀다. 소리가 들렸다. 미선아. 엄마 약통에 뭔가 넣었어? 갑자기 무슨 말이야? 민준이가 봤대. 민준이가? 얘가 뭘 봤다고 그래? 애 말을 그대로 믿어? 미선아. 여보, 나 섭섭해. 어머니가 아이 말 이용해서 나를. 대출 서류도 있어. 조용해졌다. 위임장. 어머니 서명 위조한 거야? 그건 급해서. 잠깐 쓰고 갚으려고. 어머니가 허락하실 줄 알았어. 허락도 안 받고 쓴 거잖아. 여보, 그게 그렇게 크게. 크게? 그게 사기야, 미선아. 부엌 안이 조용해졌다. 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12시. 미선이 순자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순자는 불을 켜지 않았다. 들어와. 어둠 속에서 미선이 들어와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 미선은 대답을 못했다. 대출? 서명 위조? 아니면 약통? 약통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언니가 제가 어머니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까. 언니가 뭔가 도움되는 걸 줬는데 그게 뭔지 저도 몰랐어요. 순자는 한참 있다가 말했다. 모르고 한 거면 지금 당장 그게 뭔지 알아와. 어머니. 내일 아침까지. 미선이 나갔다. 순자는 어둠 속에 누운 채 생각했다. 믿을 수 없었다. 믿어야 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집에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됐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혼자 일어났다. 아직 아무도 깨지 않은 시간. 부엌에 들어가 불을 켰다. 계란 2개를 꺼냈다. 냄비에 물을 올렸다. 삶은 계란. 순자가 젊었을 때 새벽 시장 나가기 전 꼭 챙겨 먹던 것. 계란이 익는 동안 순자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다. 어젯밤 정란에게 연락해 두었다. 오늘 오전 서류를 경찰에 접수하기로 했다. 약봉지도, 위임장 사본도, 그리고 하나 더. 순자는 수첩 안쪽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오래된 종이였다.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강원도 평창군 소재 임야 3200평. 소유자 김순자. 기태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공장 다닐 때부터 조금씩 사뒀어. 내 이름은 안 넣었어. 당신 것이야. 순자는 그 종이를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경찰서에 접수하던 날. 정란이 함께 갔다. 담당 형사는 서류를 천천히 검토했다. 어머니, 이거 꽤 오래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요. 일주일이요. 형사가 고개를 들었다. 손주가 먼저 알려준 거죠? 네. 그 아이가 할머니를 살렸네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였다. 수사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다. 약봉지에서 나온 성분은 수면 유도 성분이 포함된 건강식품 가루였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었지만 고혈압 약과 함께 장기 복용하면 어지럼증, 무기력증,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었다. 미선의 언니 박미숙이 온라인 건강식품 몇몇을 구입한 기록이 나왔다. 미선과의 통화 기록도 있었다. 위임장 필적 감정 결과. 순자의 서명이 아니었다. 미선이 작성한 것으로 감정됐다. 태영이는 조사 과정에서 몰랐다고 진술했다. 수사 결과도 같은 방향이었다. 미선은 구속되지 않았다. 초범인데다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언니 박미숙은 별도 조사를 받았다. 태영이는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 믿어줘. 순자는 아들을 한참 봤다. 3살 때 열에 펄펄 끓던 아이. 수능 전날 미역국 먹던 아이. 결혼식 날 눈이 마주쳤던 아이. 알아? 용서해줘.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다. 삶은 계란을 꺼냈다. 아들 앞에 내려놓았다. 먹어.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태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2달 뒤 순자는 이 집을 나왔다.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아들에게 쫓겨난 게 아니었다. 며느리가 무서워서도 아니었다. 나 이제 내 집에서 살 거야. 강원도 평창. 기태가 남긴 그 임야 옆에 작은 전원주택을 지었다. 정난이 법무 처리를 도왔다. 건축은 순자의 오랜 지인이 맡았다. 3,200평 임야의 현재 시세는 15억 원이었다. 순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었다. 그냥 때가 되면 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때가 온 것이었다. 이사하는 날 민준이가 따라왔다. 할머니, 나도 이사 가도 돼? 너는 학교 가야지. 방학 때 오면 돼? 그럼 방학 때마다 와. 민준이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나 할머니 집에서 살고 싶어. 순자는 민준이의 머리를 쓸어 넘겼다. 할머니도 그래. 새 집에서 첫날 밤. 순자는 마루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별이 많았다. 서울에선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다. 기태 생각이 났다. 당신이 미리 다 해뒀구나. 조용히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지나갔다. 그래도 들린 것 같았다. 몇 주 뒤 태영이가 찾아왔다. 혼자였다. 엄마, 미선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순자는 말이 없었다. 잘한 건지 모르겠어.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엄마는 화 안 났어?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처음엔 났지. 근데 지금은? 지금은 그냥 내가 잘 됐으면 해. 태영이는 한참 말이 없었다. 엄마, 나 여기서 좀 살아도 돼?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방 하나 있어. 그 후 순자는 평창에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새벽에 일어나 물을 주고 오전에 수확하고 오후엔 정남과 전화 통화를 했다. 민준이는 방학마다 왔다. 할머니 텃밭에서 상추를 따서 쌈을 싸 먹었다.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그래? 응. 엄마 밥은 배달이잖아. 순자는 웃음이 났다. 오랜만에 나는 웃음이었다. 마지막으로 순자는 수첩을 다시 꺼냈다. 마지막 메모 아래 한 줄을 더 적었다. 나는 여기서 지지 않았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다. 평창의 봄이었다. 순자는 오래 그 풍경을 바라봤다. 어머니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가르침이었다.